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340페이지 제2절 지역권입니다. 일단 지역권의 의의는 이것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은데 목적이 달라요.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역권은 결국은 뭐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갑의 땅이 여기까지고 을의 땅이 여기까지인데 을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편익이 필요한 땅, 을의 땅을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 타인의 토지, 요 땅을 뭐죠?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역권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승역지가 뭔지, 요역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교재에 보시면 2번 성질해가지고 토지 자체가 편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아주 잘 나오는데 요역지는 보시다시피 어떻게요? 한 필지 토지죠. 승역지는 뭐죠? 일부죠. 따라서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무상의 원칙이고요. 우측에 4번 설정계약과 존속기간인데 일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의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설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입니다. 2번 지역권의 특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한정적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지상권과의 차이점이 지상권은 뭐였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그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비한정성이고요. 또 비배타적 지역권은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병이 살고 있다면 병도 이 토지에다가 무엇을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토지에 을에게도 지역권이 있고 병에게도 지역권이 있으니까 지역권은 배타적이지 않다, 비배타적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땅을 함께 쓰게 된다. 이게 뭐죠?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부종성입니다. 자, 지금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갑의 토지 승역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지역권이 있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지역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지역권만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을의 요역지상의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고요. 또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지역권도 쫓아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와요. 이걸 좀 조심하시는데 여기서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이게요. 책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를 먼저 숙지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게 요로서 그렇구나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일단 다수 당사자 불가분성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계약이든 권리든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기본적 틀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지역권을 취득하고 지역권의 소멸이 억제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어서요.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지역권이 소멸되고 지역권의 취득이 억제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서요. 전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숙제될 사항은 취득과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뭐죠?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소멸과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토지가 일가병 두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을이 갑과 만나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병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을과 병이 지역권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을이 갑을 만나가지고 지역권 포기하겠다라고 각서를 썼더라도 병은 여전히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을과 병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취득, 소멸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멸,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함께 한다라는 취지에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되고요. 특히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요역지 또는 승역지거나 분할된 이거는 뭐죠?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3번 지역권에 취득해가지고 계약 등에 의한 취득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효로 인한 취득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 시효하려면 반드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뭐 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 있죠. 물론 등기부 취득 시효도 뭐가 필요해요? 점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뭐 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을이 다닌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을이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누가요? 갑이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경우는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통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뭘 만들어 놨어요? 길을 만들어 놨어야 통로를 개설해야지만 취득 시효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지역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승역지 이역권 한번 읽어보시고 2번 용수지역권은 가입해버리세요. 전혀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3번 지역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에서 주의하실 것은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뭐는 청구하지 못하죠?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죠. 4번 승역지 소유자 의무가 나오는데 좀 내용을 보시면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승역자인 소유자 갑은 냅두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인용할 의무만 있을 뿐 뭔가 해줄 의무는 없고요. 다만
특약으로 뭔가를 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토지 승계인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의무를 예외적으로 부담하기 싫다면 토지를 위기함으로써, 위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무주의 부동산이 돼서요 국가 소유가 돼요. 그죠? 따라서 포기하긴 하되 소유자가 될 사람을 정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공작물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해 줘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이 부분을 을에게 뭐 하면 돼요? 위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을 쪽에 넘어가게 되고 갑은 더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권의 소멸에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넘겨보시면 지역권의 시효 소멸해가지고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소멸시 걸린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지역권이 있는 요 승역지를 누군가가 취득 시효하게 되면 그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던 지역권은 소멸된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 특수지역권입니다. 이거는 개념과 성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시골 마을 사람들이 뒷동산에 가서 꼴도 베고 뭐 땔감도 잘라오고 염소도 키우고 뭐 이렇게 다람쥐도 잡아한다. 이러한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심할 것은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주체가 누구여야 되냐면 토지여야 돼요. 근데 이 특수지역권은 꼴을 베고 땔감을 자르는 것은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편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성질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 예제 보시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역권 자체가 중요한 권리는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게 좀 어려운데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지역권보다는 지상권에서 출제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수업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죠?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 반환 충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지역권자는 첨예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3번 요역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예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소멸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4번 승역자 소유주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X죠. 인접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땅이 여기 하나 더 있다 칠까요? 여기요? 하나 더 있어요. 정의 땅이 있어요. 그럼 정의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요 땅에도 지역권 설정하고 요 땅에도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갑의 땅과 정의 땅은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인접하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여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죠. 5번 토지 공유자 이래는 그 지분에 관해 그 토지에 의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에 부여된 지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전원이 함께 해야 되니까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고 있죠? 전세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전세권은 아주 잘 낼 것 같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내야 하고 또 나오더라도 여러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전세권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냈어요. 안 내도 할 말은 없는데요. 다만 작년에는 안 냈으니까 올해도 안 내겠다라고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고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세권은 뭐냐면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해야 될 권리가 뭐죠? 전세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전세권자가 반환을 받아야 돼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전세권은 명백히 용익 물건이지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보 물건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면서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냐면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설정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집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전세 계약은 대단히 흔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예를 들어서 전세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고요.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권보다 세입자에게 아주 많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굳이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뭘 조심하시냐면 전세권자에게 불리한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내용이 다른 거, 이상하다, 세입자 이런데 이런 거 다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죠? 주의 깊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등기를 많이 안 하고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주택관리대 시험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올 때는 전세권의 특이한 사항, 특히 임대차에 비해서 전세권자가 불리한 사항은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전세권의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꼭 현금해야 되느냐?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꼭 현금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 전세권을 건물에 한정시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뭡니까? 부동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돼요. 전세권은 매달 내는 것은 없죠. 그죠? 따라서 뭘 안 냈다고 소멸청구 당하는 일은 없지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기본적인 기준이죠. 자, 한번 보자고요. 의 나와 있고요. 법적 성질에서 1번 파물권이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2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을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3번 용익 물건이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할 수 있다.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고요. 임차권과 전세권에 관한 비교는 뭐죠?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에 취득해가지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첫째, 최장기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요? 10년을 넘지 못해요. 특히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최장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권리는 전세권밖에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최단기간입니다. 이 최단기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뭔가 막 주택 임대차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법조문을 전혀 또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별도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부동산 중 예외적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최소한 1년이 보장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따라서 건물이 1년이 보장되려면 약정하긴 했는데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합치면 토지든 건물이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니까 결국은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갱신이라는 게 나와.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상권과 달리 갱신 청구권과 같은 것은 전세권에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갱신되지 않게 하려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내보내려면 최소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나가라고 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는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돼요.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2년이 보장된다. X. 1년이 보장된다. X. 존속기간 약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갱신이니까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토지에만 인정되고요. 건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자, 법정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고요. 토지 전세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전세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나오면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4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전세권의 효력이 나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1번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 수익해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죠. 2번 전세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가번 건물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 대해서도 취득하게 됩니다. 4번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 건물의 소유자인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3번 전세권은 물권이고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직접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고요. 4번 점유권 있고요. 물권저축권 인정되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5번 보시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의인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때는 전세금에 대한 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 1년에 한 번씩 못하죠.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은 내용인데 최근에 개정이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올릴 때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내에 또 하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증액한 경우에만 제한인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는 100%를 증액하든 300%를 증액하든 제한이 없어요. 제가 분당에 사는데 그 분당 옆에 판교 있잖아요. 그죠? 판교. 근데 판교가 그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는 로또라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입주가 시작될 때는 또 부동산 경기가 하락돼가지고 또 한 3년 전이죠. 뭐 유형도시 같다. 입주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뭐 처분이 안 되니까 이제 세를 주는데 전세를 주는데
빈집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싸게 줬었어요. 그 한 3, 4년 전에는 판교가 입지가 굉장히 좋고 좋은데 싸게 줬는데 이제는 거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분당에서도 알아주는 뭐죠? 금싸라게 됐습니다. 뭐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뭐 재벌도 산다더라, 뭐 연예인도 많이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좀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왔던 싸게 들어온 사람한테 전세금을 막 올렸겠죠. 그래가지고 3년 사이에요. 전세금이 300%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땐 싸게 들어간 분이 계속 있으려면 몇 배 올려요? 3배. 300%를 올려줘야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뭐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에서 놀랐어요.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는 300%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이 논의 중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만 제한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의 처분에서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특약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의 경우에는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금지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대. 뭐 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정액할 때 원칙적으로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읽어보시고, 또 4번, 전전세하거나 임대하거나 그럴 때도 원칙적으로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보시면 쭉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전전세라는 것은 한 번 더 전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전세권의 권리는 원전세권으로부터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세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도 작아야 되고요. 존속기간도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한 원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의적으로 원래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출제가 당연히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임차권 양도에서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 가지고 아까 했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세권의 마지막으로 전세권은 소멸이 나와요. 1번 소멸 청구, 아까 말씀드렸죠.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하고요. 소멸 청구 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고요. 2번 전세권의 소멸 청구 언제 합니까?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3번 목적 부동산이 멸실이 나오는데 교재는 전부 멸실, 일부 멸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어요. 뭐 화산 폭발했다, 지진 났다 이런 경우. 이때는 전세권이 소멸되고 책임지지 않고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내 전세금 내놔라.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따라서 그 책임액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가 있겠죠. 물론 모자라면 뭐예요? 더 청구하고 남으면 뭐죠? 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 소멸 효과 해가지고 중요한 게 나오는데 1번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전세권이 소멸이 돼가지고 목적물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행 관계니까
전세금을 안 준다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집을 안 비워주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에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을 비워줘야 돼. 자,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왜요? 통신관계니까. 그러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집을 비워줘야 전세금을 안 돌려줬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상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나와본 전세권자에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요. 다만 그 전세권자가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요.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